안녕하세요. 전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차 밀리는 지옥의 출퇴근 시간마다 사연들을 들으며 그 지겨운 시간을 견뎌내곤 하는데요. 그렇게 평소 즐겨 듣고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떨려오며 손에 땀이 다 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혼에 대한 모든 기억을 이곳에서 털어내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점점 드니 이성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연애도 멀어지던 중 알게 된 사람이 직장 동기인 남편이었죠. 저희도 처음엔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나이도 같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로 골머리가 아픈 일이 많으니 그저 하소연이나 하던 그런 친구 사이였죠. 일상을 나누며 회사 일로 하소연이나 하며 편하게 지내던 저희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그 말처럼 서서히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고 그렇게 4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남편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주며 신혼집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모의 집 마련 유세였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신혼집까지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더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유세라고 표현하기 싫지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단어는 없겠더라고요. 처음엔 참을만 했던 집 유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그 말끝마다 내가 해준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유세는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여보세요? 아가, 내가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사준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여기 내부 산책로도 참 잘 돼 있는 것이 보면 볼수록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줬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집이 참 좋아. 하긴 누가 고르고 누가 산 집인데 별로이기도 힘들지 않겠어? 네? 아, 네. 참 좋긴 하죠. 요즘에 아파트 잘 갖춰져 있으니 살긴 참 편한 것 같아요. 산책로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말이에요. 요즘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사준 이 아파트가 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넌 나한테 잘해라. 시집 하나 왔을 뿐인데 이런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 말이다. 내 친구 미자라고 있는데 걔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이번에 용돈을 200만 원이나 주고 가방도 사줬다고 하더라. 그냥 그렇다고. 대화의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정말 생각 같아선 직접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를 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거기에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전화로 이런 말을 꺼내는데 꼭 내가 집을 해줬으니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다 갚으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시모의 일로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런 통화를 할 때면 꼭 직장 상사가 귀신같이 나타나 저에게 한 소리를 해대곤 했어요. 또 시댁 전화? 아, 네. 죄송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급한 일이면 어쩌나 해서요. 다음부턴 저녁에 전화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일하는 시간에 이게 뭐니? 이래서 시집간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왜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는 거야? 그것도 시댁 전화를 말이야. 그런 전화는 말도 길어져 기분도 상해. 여러모로 일에 지장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집간 여자들만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입으로 들어온 남자들도 회사 내에서 사적인 통화하고 다른 남자 직원들도 시시껄렁한 통화들 하곤 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시집가신 분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네 하고 넘기는데 꼭 결혼해서 사회생활 하러 나온 여자들은 한마디도 안 지려고 이 난리를 부린다니까. 내가 박주임 남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박주임 남편 아니고 직장 상사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잔소리는 박주임 남편한테나 하고 내가 하는 말에는 고분고분 대답이나 하면서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란 이 말이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저러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몸살이면서 일을 엉망진창으로 할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런 식으로 사람 심기를 다 헤집어 놓으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죠. 그렇다고 크게 한번 부딪히기엔 제가 업무 중에 사적인 전화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일에 지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상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유독 저에게만 심하게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느끼긴 했지만요. 그나마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었죠. 이렇듯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날이면 남편과 함께 치맥을 하며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 날리는 데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보, 아까 봤지? 건들이 나한테 또 난리 부리는 거. 봤어.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긴? 어머님 전화 와서 통화하다 또 딱 걸린 거지. 아니, 건대리는 나한테 도청장치라도 달아놨나? 어떻게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만 했다 하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걸까? 진짜 그렇게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 텐데. 그러게, 그건 나도 좀 신기하긴 하네. 그나저나 엄마 전화는 회사에서 받지 마. 나도 따로 이야기해 놓을게. 당신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말이야. 그래 줄래? 그렇지 않아도 오는 전화 안 받기도 뭐하고 받았다 하면 어머님이 사준 집이 너무 좋으니 마치 뭐라도 해달라는 것 같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집 사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매번 통화할 때마다 집 이야기 꺼내면서 잘하라고 하시는데 나 조금 힘들기도 해 사실. 거기에다 건드리까지 눈에 불을 켜고 날 감시하니 내가 전화 받을 여유가 없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진짜 건드리는 왜 그렇대? 결혼 소식은 아직도 없지? 성격이 그 모양이니 어느 남자가 오겠어? 오는 남자도 그 히스테리 보고 도망갈 거다 아마. 불쌍하다 불쌍해. 그 나이 먹도록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부딪히지 마. 괜히 직장 상사랑 부딪혀서 당신한테 좋은 것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오늘 할 말이 입까지 차올랐는데 참았어. 잘했어. 얼른 맥주 한 잔 먹고 다 날려버려. 이렇듯 남편과 가지는 시간은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든든한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쉬고 있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시모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꼭 연락을 해야만 올 수 있니? 그냥 들렸어. 좀 쉬려고. 네? 그냥 쉬려고 들렸다고. 앞으로 이 집을 별장처럼 쓰려고 해. 계속 보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거야. 이래서 다들 신축하는가 보다. 그렇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빈집도 아니고 엄연히 사람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하물며 신혼집 말이죠. 그런 집을 시모는 쉬는 목적으로 별장처럼 쓰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전 시모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생각이 들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시모는 이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경악스러운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내가 번번이 벨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희 있나 없나 연락하고 오는 것도 귀찮기도 해서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동네에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혼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다 가면 좋지 않겠니?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었고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분명 아들 내외 잘 살라고 좋은 마음으로 집까지 해주셨을 텐데 오히려 그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 자기가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셋이서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확신을 부셔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한 말을 꺼내기 전에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이 주변에 자주 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어요. 저희가 사는 저희 공간인데요. 그냥 오시기 전에 연락하고 오세요. 오늘처럼 갑자기 오셔서 괜한 헛걸음하지 마시고요. 독하게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이대로 어영부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간 신혼생활은커녕 시모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았고 전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런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표정과 제 말투는 단호했고 단호한 저의 태도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 골백번은 더 말한 집 유세를 부리며 말이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 집 내가 사준 내 집이다. 아무리 너희 부부가 살고 있다고는 한들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의 내 집이라고. 그런 내 집에 내가 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러세요. 어머님이 저희 살라고 마련해 주셨으면 저희 집 아닌가요? 어머님이 가끔 연락하고 오셔서 저희랑 시간도 보내고 식사하시고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견, 저희 일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 편할 때 어머님 집처럼 쓰려고 한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그러면 너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라도 하고 있다. 이 뜻이니?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니?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살라고 주셨으면 끝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번호는 못 알려준다. 이거니? 네, 절대로 못 알려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칼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시모는 계속 내 집이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었죠. 시모는 끝까지 단호한 저를 보며 숨을 고른다 싶더니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다. 다음에 너희 없을 때 도어락 다 뜯어버리고 새로운 도어락 달아버릴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했듯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비밀번호 알려주거라. 이런 말까지 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시모의 얼굴이 의기양양한 것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요? 그래, 내가 못할 것 같니?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준 집이니 내가 다시 뺏어가도 너흰 할 말 없는 상황이야. 그런 네 처지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뭐? 연락을 하고 와? 이게 지가 먼저 나서서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모자랄 판국에 입만 살아서는? 네, 다 알겠으니까 도어락 뜯느라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제가 그냥 남편 데리고 친정 가서 살게요. 뭐? 너 지금 친정에 간다고 했니? 네, 친정에 가서 살 거라고요, 남편이랑요. 저는 어머님이 이 집을 저희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마련해 준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어쩌겠어요? 이 집을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수밖에요. 그런데 어머님도 알다시피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이자도 한두 푼이 아닐 테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빈방 남아도는 친정에 가는 수밖에요. 당장 짐 빼드릴 테니 오늘부터 이 집에서 쭉 사세요. 저는 남편 데리고 가서 처가살이 시킬 테니까요. 시모는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눈싸움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제 말이 진심이라 느낀 시모는 자기 아들 처가살이는 살게 하기 싫었는지 한 발 물러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선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후 한숨 돌리나 했는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던 남편이 시모 역성을 들며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보, 진짜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해야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못 봤어? 당신이 계속 따지고 드니까 그렇지. 그냥 좋은 말로 안 된다고 했으면 됐잖아. 꼭 그렇게 끝까지 엄마를 이겨먹어야만 했어?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난 분명 처음에 좋게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도 끝까지 우긴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거기에다 도어락까지 바꿔버린다는 어머님의 말 당신은 못 들었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니? 그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하셨겠어. 어른이잖아. 어른한테까지 꼭 그렇게 이겨먹을 필요는 없잖아.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당신 말대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내 하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몰라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무슨? 뭘 말하는 건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여기 엄마 집 맞잖아. 엄마가 이 집 마련 안 해줬으면 우리 지금쯤 대출금 갚느라 이런 편한 생활은 하지도 못했다고. 애초에 자기가 모은 돈은 너무 없어 시모 도움까지 받게 된 것인데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잊었어? 난 집 마련할 능력이 있었어. 물론 지금도 있고 말이야.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던 우리가 못하게 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돈이 없었으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집 마련을 안 해줬으면 이렇게 편한 생활을 못했을 거라고?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야? 그건 그렇지만 엄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건 맞잖아.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운 건 맞겠지.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하는 상황이 편해? 매번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당신이 보기엔 편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져주면 다 편하잖아. 당신도 이렇게 언성 높일 일 없고 엄마도 저렇게 화낼 일 없고. 그러면 우리도 싸울 일 따윈 없다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참말 안 통한다. 하여튼 나는 당신 말처럼 내내거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도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알려주기만 해봐. 정말 대출을 내서라도 집 마련해서 이 집에서 확 나가버릴 테니까. 정 안 되면 정말 처가살이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저는 말로 남편의 입을 막아버렸고 남편도 더는 똑같은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한 부부싸움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흔히들 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라 생각하며 차마 이혼까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지 점점 냉랭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고요. 물론 그 이유가 남편의 행동뿐만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 한 번 걸지도 않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 직장 상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실망감은 더 깊어지고 있었죠. 처음엔 저에게 화가 난 남편이 저를 약올리려고 저런 행동을 하나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와 친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박주임, 너 네 남편 잘 지켜봐. 요즘 건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심상치 않아. 어? 우리 남편? 에이, 그런 거 아닐 거야. 요즘 부부싸움을 좀 했는데 괜히 나 약올리려고 저러는 것 같아.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박주임 기분 나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못 본 척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나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 마주쳤는데 날 보더니 화들짝 놀래면서 이상한 연기를 하더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잘 지켜봐. 정말 박주임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모의 일로 남편과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그런 쪽으론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점심시간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빠르게 남편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컴퓨터엔 카톡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엔 상사와 나눈 대화가 가득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나랑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요즘 집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거 알잖아.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나가자. 회사 근처엔 보는 눈도 많으니까 좀 멀리 가서 먹고 오자고. 그래, 좋아. 아, 자기가 평생 박주임이랑 화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참에 이혼하면 안 돼? 그냥 나랑 살자. 어차피 자기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신다며. 그렇긴 한데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만나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자기도 알다시피 집사람 성격도 장난 아니잖아. 아마 우리 회사 생활도 못하게 소문 다 내버릴 거야. 그러면 자기나 나나 회사에서 잘리게 될 테고. 그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자기 이혼하기 전에 내쫓아버리면 되니까. 내가 괜히 계속 박주임 괴롭힌 줄 알아? 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거라고. 물론 자기를 만나면서 질투가 나서 더 괴롭힌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쉽게 내쫓으려고 괴롭힌 것도 있었지.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나 자기 많이 좋아해. 박주임보다 내가 자기를 먼저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진짜 잘할게. 자기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말이야. 일단 알겠어. 자세한 이야기는 점심 먹으면서 하자. 대화의 처음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조금씩 주고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충격이 작지 않았는데 저를 더 경악스럽게 만든 것은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권대리가 참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냥 이혼하고 권대리랑 잘해봤으면 좋겠어. 능력, 성격, 뭐로 보나 지금 그 물건보다 권대리가 훨씬 좋잖니? 이혼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역시 내 아들, 잘 생각했어. 그런데 권대리는 또 언제 집에 데리고 올 거니? 다시 만나게 되면 아예 결혼 날짜를 잡아버려야겠어. 엄마,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 이미 저와의 이혼은 확실했고 아예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 들어가더군요. 저를 향한 지속적이고 지나친 상사의 괴롭힘부터 한 번 싸웠다고 이때껏 냉랭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연락이 와서 시집살이 시켜도 몇 번은 더 시키고도 남을 시모가 아무 연락조차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요. 상간녀는 제가 질투나고 꼴 보기 싫어 이때껏 저를 그렇게나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것이고, 시모는 이제 새로운 며느리가 생길 예정이니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사랑에 빠진 여느 연인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고, 시모는 새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들떠 한껏 신이 난 상태였어요. 이혼은 당연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니 그냥 이혼해 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또 붙잡아 최적의 타이밍에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카톡을 살펴본 결과 그 타이밍이 멀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소름 끼치는 결혼 생활을 조금 더 버티기로 했고, 남편과 시모는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위자료를 주기 싫어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애쓴다는 걸 알고 나니 그저 웃길 뿐이었어요. 당신 빨래 안 했어? 어떻게 양말 하나가 없어? 빨래 했는데? 내 것만 했지. 뭐? 내 것만 했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눈 한 번 안 마주쳐주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빨래를 해줘? 아참, 그리고 앞으로 밥도 내 밥만 차려 먹을 거니까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그리고 당신 주부야. 주부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주부이기 전에 나도 회사원이야. 그리고 집안일은 여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어?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일하러 다니고 돈 버는데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해?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것처럼
각자 집안일은 각자 해. 야, 너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따위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때껏 말 한마디 안 걸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빨래?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쭉 계속 말 걸지 마. 그 편이 나도 편하니까. 남편은 괜한 시비와 트집을 잡아보려 노력했지만 이렇듯 저에게 상대도 안 되는 남자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시모를 집으로 부르더군요. 예, 너 이 말이 사실이니? 너 내 아들 밥도 안 해준다면서? 네, 그랬는데 왜요? 그게 또 불만이어서 여기까지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게 생겼니? 여자가 결혼했으면 밥은 당연히 차려줘야지. 어디서 못 배운 짓거리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얼른 우리 아들 밥 차려주고 청소부터 하거라. 청소기로 대충 밀지 말고 깔끔하게 걸레질까지 싹 하란 말이야. 싫은데요. 그렇게 더러우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요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사는 어머님 집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으면 어머님이 직접 다 하세요. 뭐야?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냔 말이야. 제가 믿기는 뭘 믿겠어요? 저는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눈엔 청소가 필요하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한테 애정 한번 주지 않는 남편한테 밥 차려주기 싫어서 밥도 안 해주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괜한 트집 잡아봐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렇게 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다음부턴 어머님 오시면 전 그냥 나가 있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시모는 또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려고 노력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싱긋싱긋 웃으며 시모의 약을 올려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뒷목 잡고 앓는 소리를 내곤 했고 그마저도 꼴보기 싫어졌던 저는 시모가 오면 말을 다 무시한 채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짐을 싸서 확 나가고 싶었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의 쇼를 보며 그 시간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위자료 한 푼이 주기 싫어 본인 입으론 절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점을 이용해 하고 싶은 행동은 다 하며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말로 갚아주기도 했고 그마저도 귀찮을 땐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곤 했죠. 그렇게 끝에 끝까지 몰린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우리. 이혼? 난 싫은데. 내가 누구 좋다고 이혼을 해줘야 해. 누군 누구야. 서로 좋아지려고 이혼하는 거지. 사실 이게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이건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난 더는 당신 같은 여자랑 살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 글쎄 싫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아무리 소송을 건다고 한들 이혼이 되겠냐마는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당신이 내세울 거라곤 내가 집안일 안 해준 것뿐일 텐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 된다고 한들 바로 이혼이 되겠어? 어찌됐든 난 지금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진짜 당신이랑 이러고 실랑이하고 있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 좀 하자고. 시간?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랑 꼭 지금 이혼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이지. 당신도 엄마가 찾아와서 당신 괴롭히는 거 힘들 거 아니냐고. 안 힘들어. 어머님 오면 바로 나가버리는데 내가 힘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내 걱정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이혼 좀 하자 제발. 싫다고 했지. 정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그러면 되겠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자고 우겨댔고 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반박해버렸죠. 소송을 걸었다간
본인에겐 이로울 것이 하나 없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은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와 상간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남편은 점점 더 안색이 창백해져 갔고 그 꼴을 보는 내내 참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날들이 지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허겁지겁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었죠. 얼른 제 짐을 챙겨 퀵으로 친정에 보낸 후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3시간쯤 지나니 짐을 든 시모와 함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울고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은 또 왜 저런 모습이야? 그게... 엄마가 주식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본전 생각나니까 계속 주식하다가 가진 걸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냈다네. 오늘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급하게 엄마 모시고 오는 길이야. 이미 엄마 집은 넘어갔고 이 집도 아마 곧 넘어가게 될 거야. 시모는 주식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리게 되었고 그 돈을 메우고자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공하기 힘든 주식을 아무 지식도 없는 시모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 한들 수익을 낼 리가 없었고 계속 잃고 잃다 가진 돈도 날리고 집도 날리다 못해 빚까지 내게 된 것이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내내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은 말도 못할 만큼 가관이었고 더 가관인 말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결혼할 때 혼수만 해오고 남은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셋이서 살 집 좀 구하자. 작은 집이라도 우린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돈으로 빨리 집 좀 구해서 일단 이 위기를 좀 넘겨보자. 참 뻔뻔하다 싶었어요. 뒤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빨리 함께하고 싶다고 난리더니 어떻게 저한테 집을 마련해달라고 저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역시 상식 바뀐 사람이다 싶기도 했고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개변만 늘어놓고 있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참 기가 차서 웃음이 나려고 하네. 나한테 이럴 필요가 뭐 있어? 당신 내가 굳이 살 집 마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또 있잖아. 땡땡동 땡땡 아파트 109동 1203호.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집 해달라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당신 엄마랑 살아.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다 알면서 왜 나랑 이혼 안 해준 거야? 너 이러라고 이혼 안 해준 거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 당신 엄마가 주식으로 돈 다 날려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나랑 하루빨리 이혼하려고 안 달랐던 것까지 말이야. 뭐? 그러면 그때 이혼 안 한다고 우긴 것도 다 알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응. 나 일부러 이혼 안 하고 버틴 거야. 오늘 이런 순간을 위해서. 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사실 카톡을 보게 되었을 때 남편의 외도 말고 알게 된 점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시모가 주식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다시 주식을 해 다 날려먹었다는 건 물론이었고 상간녀는 시모와 잘 지내고는 싶지만 시모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상간녀와 재혼을 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도 시끄럽게 한 재혼인데 고작 시모 한 명 모신다고 다시 이혼을 할 리는 없을 거라 확신한 것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다 알아버린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텼고 결국 시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 오갈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일단 저에게 빌붙어 있다가 제 뒤통수를 치고 상간녀에게 갈 생각이었겠죠.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 때문에 나는 지혜랑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엄마랑 오갈 데도 없어졌잖아. 야, 정신 차려. 너랑 나랑 아직 부부인데 나한테 다른 여자랑 결혼 못했다고 따지는 거야? 그것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네가 진짜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 이 정도면 정신병이야, 알아? 당신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거든. 다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지혜 집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엄마랑 나 살 집 구해내란 말이야. 이게 다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우겨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당신이 집 구해달란 말이야. 아니? 난 지금 이 순간에 이혼하려고 이때껏 버틴 건데? 그렇게 당신이 원하던 이혼 지금 하자. 지금 해줄게. 내가 미쳤냐? 오갈 데도 없는데 당신이랑 이혼하게?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데 내가 호락호락하게 이혼해줄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이혼하기 싫으니까 당신도 포기해, 이혼. 남편은 착각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신도 이혼을 거부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외도까지 저지른 주제에 어떻게 저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인간이니 이딴 상황이나 만들었을 거란 생각에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야,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나 본데 너한텐 감히 이혼을 거부할 자격 따윈 없어. 넌 그냥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군말 않고 해야 할 처지라고. 그런 걸 보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지? 같은 사무실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기가 막히는데 빚쟁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집을 구해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우니까. 그래서 기어코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이 뜻이야? 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내가 불쌍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이 꼴을 보고 겪어야 하는 내가 불쌍하다고.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너하고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 준비나 해. 알겠어? 남편은 그제야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태세를 바꿔 굽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말이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꺼낸 것이 친정 부모님이었지만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좀 생각해봐. 당신 지금 이혼한다고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충격이 크실 거야. 그러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 걱정한다는 놈이 날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피워댔어? 너 같은 놈 걱정은 필요도 없으니까 다신 우리 부모님 이야기 하지도 마.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저는 흥분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말이 험해지고 있었어요. 꽉 쥔 주먹마저 떨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들만 믿고 있다가 상황만 더 악화되겠다 싶은 시모가 남편의 옆에 나란히 서 저를 설득하고 나서더군요. 저기 아가야, 네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잘 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다른 것도 아니라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된단다. 그러니 내가 나서마. 내가 나서서 책임지고 아들 녀석이랑 그 여자 사이 찢어놓을 테니 우리 못난 아들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그러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려무나. 어디서 정상적인 시모 코스프레질인지. 남편의 이혼을 시키지 못해 안달났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와 이딴 말이나 하는 시모를 보는데 몸이 떨려오기는커녕 흥분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흥분했다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걸 시모의 어이없는 연기 덕분에 깨달은 것이죠. 어머님,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안다는 사실 중엔 어머님 건드리가 마음에 든다고 집에 데려오라는 것도 저랑은 당장 이혼하고
권대리랑 빨리 재혼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은 하지 말라고요? 어머님 시커먼 속내가 훤히 다 보여서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다 나네요. 그건 네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내 아들을 처가살이 시킨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다. 네가 권대리 그 여자애처럼 조금만 나한테 살갑게 했어도 내가 조광지 쳐버리고 딴 여자하고 재혼하라는 말을 했겠니? 이거 보세요. 어머님은 이 순간까지 다 제 탓이죠? 애초에 자식들 잘 살라고 마련해준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하는 어머님이 잘못된 거라고요. 신혼집을 시어머니 쉼터로 쓰겠다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전 더는 하고 싶은 말도 용서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하세요. 그러면 전 이만 가볼 테니 새로운 며느리랑 만수무강하시고요. 두 사람은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그 눈물이 비단 후회의 눈물만은 아닌 듯 하더군요. 울음소리 사이로 저에 대한 원망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반성이란 모르는 두 사람을 보는데 역시나 이혼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상간녀 시모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 많은 이들에게 숨김없이 이혼 사유를 퍼뜨려 주었어요. 그 덕에 회사엔 소문이 다 퍼졌고 두 사람은 전대미문의 불륜 딱지가 붙으며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전 남편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은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상간녀는 돌싱이라는 것으로 소수 인원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 놈도 저와 이혼했으니 돌싱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상간녀는 그 당시에도 바람을 피우다 걸려 상간녀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를 주며 거짓 신세였던 것이 문제였죠. 수중에 빚밖에 없었던 상간녀는 처음부터 전 남편의 집에서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접근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로맨스를 꿈꿨던 것이 아닌 빚탕감의 꿈을 꾸던 것이었어요. 결국 상간녀는 빚탕감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저에게도 위자료를 주느라 더 큰 빚을 진 건 물론이고 회사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간녀에게 다른 비밀이 또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전 남편의 분노 가득한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너는 다 알고 있었지? 권지에 이혼했었다는 사실부터 해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빚쟁이라는 거 넌 다 알고 있었지?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봤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리고 그년이 빚쟁이라고 해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 빚쟁이 집에라도 얹혀 살아야 할 입장 아닌가?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그년한테 가서 빌어.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 엄마랑 당신이랑 그 집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해. 집 같은 소리 하네. 제 집인 양 굴더니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거더라. 나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어쩐지 빚쟁이 주제에 꽤 좋은 아파트에 산다 싶었더니 이런 진실이 또 있었더군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너랑 네 엄마 어떻게 하니? 너 지금 웃어? 너는 이 상황이 즐거워? 내가 안 즐거울 이유가 없잖아. 난 지금 여러모로 즐거우니까 더는 내 기분 망치지 말고 전화 끊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그리고 분명 말하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라. 끊어. 여러모로 참 통쾌한 순간이었네요. 그 후 전 남편에게 다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소문엔 빚쟁이 상간녀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고 시모와 함께 무너져가는 다가구 주택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쾌한 이혼을 한 지 1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했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함께 지내는 직원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쉬는 날이면 혼자 여행을 다니곤 하는데 차박에 재미를 붙여 노지 캠핑을 주로 하고 있어요. 치열한 예약 전쟁에서 벗어나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잠시 쉬다 갈 수 있는 매력에 푹 빠졌다고나 할까요? 물론 화장실이라든가 제대로 씻지 못해 찝찝한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저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혼자인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줄 알았다면 진작 이혼을 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런 혼자인 삶에 만족해서인지 아직 누굴 만나고 싶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그런 큰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도 다시 누군가를 제 가족으로 맞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이혼이란 것이 저에게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긴 하지만 또 그런 것에서 배운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한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나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앞으로의 제 삶과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모두들 행복 가득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